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한 고위부.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녁 8시 22분에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보고를 했죠?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대기하라고 한 말씀이셨기 때문에 국정원 청사로 돌아가서 직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중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풀텍스트를 직설화법으로 원하신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네,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가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분이 방첩사를 지원해라라는 부분에 지시였기 때문에 기억하기로는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예, 방첩사령관에 11시 6분에 전화했던 것은 처음 전화가 아니고요. 10시 23분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걸 보고 바로 제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발효된 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당시로서는 국정원이 비상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보 보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그래도 국가의 핵심 정보기관인데 비상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보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발효됐는가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전화를 받은 다음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이야기를 안 하길래 부위께서 전화하셨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정보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사항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하신 겁니다. 정무주의회 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제 보좌관에게 원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셨고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물려고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정무직 회의를 하셨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국내에 안 계신 줄 알고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은 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외 출장이 있으셨어요. 아마 국정원 정도의 출장은 대통령께서도 아셨을 테니까 아마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저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비상국무회에 갔다 왔다라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좀 놀라시라고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11시 30분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통상 일주일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정무직 회의를 하는데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면서 상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처 협의를 합시다. 아침마다 9시에 원장님하고 티타임 하면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날 오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오전에 야당 대표께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맞다. 지금 국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북한 관련된 부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된 부분의 동맹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잘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비상계엄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국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전화 한 번 하는 게 없겠느냐고 브레인스톰 차원에서 그냥 건의드린 겁니다. 물론 네. 이것 때문에 원장님이 저를 경질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12월 6일만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도 12월 6일날 당일날 12월 3일날 홍장원이가 대통령 말 안 들어서 경질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문제시되는 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정무직 회의에서나 아니면 저하고 따로 면담을 할 때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즉 싹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방첩사가 정치인들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얘기도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한 의원님께서 상관에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서 그만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 같지 않은 얘기가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조태영 원장께서 홍 차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디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상계엄이 있은 날부터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어떤 의지나 또 나름대로 어떤 사항을 전화 주변에게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일날 긴급 정무직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과 사실도 그 다음날 신문을 보고서야 알 수 있었고 원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도 그런 걸 왜 물어보니까? 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난 1년 동안 모셨던 원장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원장님하고도 관계가 되고 국정원의 앞날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장님께서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로 판단했다. 이거는 국정원법에도 없고 국정원 직원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겁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저를 경질한 겁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장님이 저에 대해서 인사권자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고 무고입니다. 인사재청권의 남용입니다. 따라서
12월 6일 날 있었던 저에 대한 경질은 원천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원장님, 그래도 국정원의 넘버원, 넘버2가 다른 것도 아니고 원장님이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에 의견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저한테 정치 관여 금지 위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멋진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 다음번에 어느 부도장이 국회 뭐뭐뭐 얘기하는데 국회? 너 정치 중리 위반한 거 아니야? 라고 근거와 법에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해서 저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국정원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부분에 있어의 사고와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기사에 대통령께 적시되어 몇 있죠. 번 보고 드린 적은 있지만 그렇게 자주 보고 드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한 인터뷰에 대한 기사 아닙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 끄지 마시고. 땅에서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제 지인들이면 뭐 여러분인데 혹시라도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주십시오. 신문상이 깁니다. 아까 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고 신뢰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죠. 그 KBS 보도와 그렇게 기사화되었죠. 그건 그 기자한테 물어보시죠.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렇게 기사화됐겠죠.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조서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금 갑자기 이렇게 뭘 하나 띄워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가감없이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청구로제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 명 다 이렇게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까? 보좌관이 증인은 작성한 게 제가 없다고 증인이 아니지 말씀하셨다고 않습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긴 했네요. 그렇죠? 자, 12월 6일 날 박선원에게 이 명단을 제공했을 때는 왜 14명인지 16명인지 특정되지 않다가 우리 변호인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날 여인영 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에 적다 그만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듣기는 들었죠. 그러니까 기억은 하고 있었죠. 처음부터 똑바로 다 받아 적었으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질 건데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나중에 복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5일 경질되기까지 이재명, 우원식, 박지원, 기타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있나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있나요? 한번 회신 오면 확인해 보시죠. 의제 125호증 제가- 다시 일을 재생해 주십시오. 의제 여기가 125호증의 일을 재생해 재판정이긴 주십시오. 저기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네. 하려고 그러냐면 준엄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호출하셔서 당연히 국민의 의무로 의견 겁니다. 저 지금 공직자가 아니고 무직인 개인입니다. 저는 제가 듣고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했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 당시 상황에 있었던 부분들을 얘기한 부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여인영 사령관이 신문 때 체포 지시 관련해서 홍 차장님과 제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보죠. 제가 보기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그 매섭게 몰아치는 느낌이었고 피의자 조사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부분이니까 최대한대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오늘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수백억 정도의 대북 공작금을 유용했다면서요.
홍콩에 뭐 굉장히 비싼 빌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대요. 또 저희 집사람이 한동훈 처하고 베프라 그러던데요. 찌라시에서 나올 때는 좀 이해가 됐는데 최근에서는 주요 언론에서도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보수 유튜버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굉장히 어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그럼 너 다시 일가 아닌데 왜 가만히 있니? 첫 번째는 이미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 굳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요즘에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처가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민형사상의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 한번 좀 갈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엄청 추운데요. 아이고 다들 젊으셔서 괜찮으시구나. 하나만 더 저는 집에 여쭤볼게요.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명단에 나와 있는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두 번째는 방첩사관관이 얘기했던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추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1월 22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을 좋아했다. 대통령이 시키는 것은 다 하고 싶었다. 라고 진술하셨죠. 그런데 체포 명단을 듣고 체포를 도와주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인가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제가 대통령께서 딱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누군가 잡는구나. 그다음에 방첩사에 지원을 하라고 지시하실 때 저는 속으로 어떻게 추정하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뭔가 좀 놓쳤는데 방첩사가 한 건을 했구나. 지난번에 국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국내라고 그러는데 국내가 아니라 군대 내에 방첩사가 군을 담당하니까 그래서 군대 내에 어떤 그 간접단 사건을 방첩사에서 적발했기 때문에 지금 방첩사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원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도 동원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자신은 급하게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런 추정을 가지고. 근데 명단을 딱 받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많이 달랐고 사실은 지금도 이런 분들을 왜 체포해서 구금해서 감금 조사하려고 그랬는지 아직 이해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항입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3시 30분경 조태용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국정원장, 국정원 제2, 3차장,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비상계엄에 관한 긴급회의를 하셨죠. 그리고 증인은 정무직 회의, 긴급회의 직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다시 찾아가서 독대를 하셨죠. 네. 그리고 그 국정원장에게 피청구인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보고하셨죠. 네. 그 얘기를 들은 조태용 국정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통령께서 물론 저한테 지시를 하셨지만 국정원장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의 정책 결정에 있어야 권리는 국정원장이 행사하는 것만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하신 부분을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과 무관하게 국정원장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증인에게 어떤 지침을 주었나요? 약간 국정원장님하고는 얘기가 달라서 조금 부분적으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딱 4가지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국정원장께서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아마 이미 해외 출장을 출발하신 줄 알고 국내에 안 계신 줄 알고 1차장인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묵묵부답이셨고 그래서 이게 좀 말씀을 드리겠다 싶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셨고 그래서 방첩사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얘기합시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이게 내일 얘기할 사항인가 싶어서 원장님 최소한의 업무 방향과 지침을 주셔야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화하는 소파에서 일어나셔 가버리셨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5일
아침 7시 50분경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 1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피청구인이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죠. 예, 사실입니다. 예. 그 증인이 이 메시지를 김태효 차장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 3일 날 곧 계엄이 해제되고 계엄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하루가 지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두 가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이 이미 철수된 부분이지만 저는 군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군이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 다소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몇 사람들만이 아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지켜봤기 때문에 마치 계엄군이 철수를 하고 계엄이 해제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돌아올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좀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마음의 심경을 말씀하셨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이 대통령님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내용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간에 이렇든 저렇든 빨리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제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 출연해서 약간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말도 많이 하고 하여튼 저기 실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귀엽게 봐주십시오.